푸켓의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풀빌라는 지상낙원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았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대 특유의 습한 공기와 진한 꽃향기,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일상의 묵은 때를 벗겨내기에 충분해 보였다. 와, 진짜 대박이다. 정우 씨, 여기 빌라 우리만 쓰는 거 맞지? 혜진이 들뜬 목소리로 남편의 팔을 흔들며 물었다. 정우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부부와 함께 이번 여행을 계획한 사람은 정우의 대학 동창이자 오랜 절친인 민석과 그의 아내 소희였다. 네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 어울려온 막역한 사이였지만 결혼 후 각자의 삶이 바빠지며 이렇게 넷이서만 오붓하게 해외로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민석과 소혜 부부는 혜진 부부보다 1년 늦게 결혼한 아직 신혼의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커플이었다. 특히 민석은 다정한 성격에 탄탄한 체격, 그리고 유머 감각까지 겸비해 혜진이 은근히 부러워하던 남편감이기도 했다. 혜진아, 여기 봐. 수영장이랑 바다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소희가 빌라 거실의 폴딩 도어를 활짝 열며 감탄을 터뜨렸다. 소희는 평소에도 화려한 스타일을 즐겼지만 이번 여행을 위해 준비했다는 과감한 패턴의 실크 원피스는 그녀의 흰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한 휴가 계획에는 미세한 균열이 숨어 있었다. 혜진과 정우 부부는 최근 몇 달간 권태로움의 대화와 스킨십이 짧아지고 있었다. 반면 민석과 소희는 여전히 뜨거웠다. 혜진은 그런 소희의 눈빛에서 미묘한 우월감을 읽어냈다. 여행 둘째 밤, 빌라 발코니에서는 눅눅한 열기와 대조되는 차가운 화이트 와인이 놓였습니다. 갓 구워낸 랍스터의 고소한 향이 공기 중에 떠다녔고 얼음 버킷 안에서 병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속에 알코올의 기운이 섞여들자 사람들의 경계심도 조금씩 느슨해졌다. 정우는 참 복받았어. 혜진이처럼 쏙 깊고 조용한 아내를 둬서 말이야. 우리 소희는 가끔 너무 튀어서 탈이라니까. 민석이 정우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와인 한 병을 비운 민석의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겸언쩍게 웃으며 잔을 비웠습니다. 그 순간 혜진은 식탁보 아래의 미묘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소희의 맨발이 슬며시 뻗어나가 정우의 반바지 끝단 아래 드러난 종아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민석의 농담을 들으며 천연덕스럽게 와인을 한 모금 마셨지만 테이블 아래의 발가락은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정우의 다리를 훑었습니다. 정우의 몸이 순간 움찔하며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을 빼지 못했습니다. 아니, 빼지 않은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정우 오빠, 이 와인 진짜 맛있지 않아요? 한 잔 더 하실래요? 정우 씨가 아닌 혀끝을 살짝 굴린 오빠라는 호칭이 혜진의 귀를 거슬렀다. 소희는 잔을 채워주며 몸을 정우 쪽으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얇은 실크 원피스의 넥라인이 아슬아슬하게 벌어지며 그녀의 하얀 가슴골이 정우의 시야에 노골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훅 끼쳐오는 그녀의 진한 향수 냄새에 정우는 잠시 숨을 멈춘 듯 보였습니다. 민석은 취기가 올랐는지 그들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정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소희가 건네는 잔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었다. 고마워, 소혜씨. 밤이 깊어지자 취기가 오른 민석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 역시 도망치듯 일어서려 했지만 소희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뜨겁고도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오빠, 저기 해변 산책로 잠깐만 같이 가주면 안 돼요? 밤바다 소리가 너무 사람을 들뜨게 하네요. 소희는 유혹적인 목소리를 내며 정우의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을 주어 자기 쪽으로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혜진이는 어차피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 조금만 다녀와요. 응?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펼쳐진 책장 너머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혜진과 눈이 마주치자 입술을 살짝 깨물며 눈을 피했고 정우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미 소희의 이끌림에 몸을 맡긴 채였습니다. 밖으로 나선 두 사람 위로 흐린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소희는 걷는 내내 정우의 팔에 자신의 가슴을 밀착시켰습니다. 오빠, 나 아까 오빠가 안 피하길래 조금 놀랐어요. 사실 기대도 했고. 그녀는 정우의 귀 근처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정우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소희는 정우의 셔츠 단추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석이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뜨거운 여자인지. 오빠는 왠지 나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희의 얇은 슬립 원피스는 밤바람이 불 때마다 몸의 곡선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정우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리춤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거부하기 힘든 습하고도 은밀한 유혹이 파도 소리에 섞여 정우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창밖 어둠 속으로 녹아드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며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희는 정우의 곁에 바짝 붙어 걸으며 걸음마다 자신의 어깨와 팔을 정우의 팔에 노골적으로 비벼댔습니다. 오빠, 사실 나 이번 여행 오기 전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오빠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 때문에. 소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우의 팔꿈치 안쪽 가장 민감한 살결을 자신의 손가락 끝으로 살며시 긁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석이랑 사는 거 사실 겉보기만큼 행복하지 않거든요. 민석이는 너무 아이 같아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서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전혀 몰라요. 그저 자기 기분 좋으면 그만인 사람이야. 정우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절친한 친구의 아내가 털어놓는 지나치게 사적인 고백은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독이 든 성배와 같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먼 바다로 돌리며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소혜야, 민석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술 기운이라 그래. 그냥 서로 맞춰가는 과정일 뿐이야. 아니요, 오빠. 이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에요. 소희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정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노골적인 갈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손가락이 정우의 셔츠 깃을 타고 올라가 목덜미에 맥박이 뛰는 곳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오빠도 알잖아요. 우리 처음 만났던 날부터 오빠 눈빛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나 그거 절대 착각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빠도 나를 볼 때마다 숨을 참는 거 다 느껴지거든요. 정우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소희의 화려하고 자극적인 아름다움이 남자로 하여금 찰나의 흔들림을 주었던 적이 없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귀에 입술을 바짝 밀착시켰습니다. 지금 당신 심장 박동이 내 손바닥에 다 전해져요. 이렇게 솔직하게 뛰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정우의 귓바퀴를 타고 흘러들어와 뒷목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소희는 정우의 셔츠 단추 사이로 손가락을 밀어넣어 그의 가슴팍 살결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렀습니다. 이건 그냥 여행이잖아요. 비행기 타고 떠나면 사라질 신기루 같은 거. 아무도 모르는 이 먼 곳에서 우리 딱 한 번만 본능에 충실하면 안 돼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친구의 아내로 돌아가 줄 테니까. 소희의 입술이 정우의 턱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스쳤습니다. 그녀의 한 손은 어느새 정우의 허리춤을 파고들어 단단한 등 근육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나 지금 너무 더워요, 오빠. 이 습한 공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온몸이 타버릴 것 같아. 제발. 소희는 애원하듯 속삭이며 정우의 입술 바로 앞까지 자신의 얼굴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진한 꽃향기와 알코올 향, 그리고 여자의 살냄새가 정우의 이성을 마지막 한 가닥까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손이 갈 곳을 잃고 허공에서 떨리다
이내 소희의 얇은 허리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풀빌라의 다이닝 룸에는 적막하고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혜진은 밤새 창밖을 지키다 퀭해진 눈으로 커피잔만 만지작거렸고 정우는 죄책감 때문인지 평소보다 훨씬 과묵했습니다. 오직 소희만이 싱글거리며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잘 잤어? 정우 오빠는 밤새 잠을 좀 설친 것 같더라. 어제 산책이 너무 길었나? 아니면 밤바다가 너무 뜨거웠나? 소희가 혜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생긋 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어젯밤의 비밀을 공유하지 못하는 혜진을 향한 명백한 승전보이자 도발이었습니다. 혜진은 손에 쥔 숟가락이 휘어질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석은 토스트를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태평하게 대꾸했습니다. 야, 나 어제 위스키 마시고 진짜 기절했나봐. 소희야, 너 어제 몇 시에 들어왔냐? 나 혼자 두고 한참 있다 온 것 같던데. 에이, 오빠가 코를 너무 골아서 나갔던 거지. 그치, 정우 오빠. 소희는 정우의 허벅지를 식탁 아래에서 살짝 치며 대답을 종용했습니다. 정우는 사례가 들린 듯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그날 이후 여행은 혜진에게 지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소희는 남편 민석의 눈이 닿지 않는 찰나의 순간마다 정우의 곁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수영장에서는 물놀이를 핑계로 정우의 등에 올라타 그의 목덜미를 은밀하게 쓸어내렸고, 선베드에 누워있는 정우에게 다가가 오일을 발라달라며 자신의 매끄러운 등을 내밀었습니다. 정우도 점차 소희의 대담하고도 농익은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말려들었습니다. 소희의 굴곡진 몸매를 따라 움직이는 남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볼 때마다 혜진의 속은 재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결국 사건은 여행 마지막 날 밤 공항으로 떠나기 직전에 만찬 후에 일어났습니다. 혜진은 일부러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 척하며 남편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욕실 문을 닫고 물소리를 낸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정우가 방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젖은 머리 그대로 소리 없이 그를 뒤쫓았습니다. 소희와 민석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민석이 면세점에서 산 위스키를 이기지 못하고 고꾸라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 끝 울창한 야자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공용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 있었습니다. 소희는 정우의 목을 감싸 안은 채 그의 입술을 탐닉하고 있었고, 정우의 손은 이미 소희의 얇은 슬립 원피스 허리춤에 머물며 그녀를 자신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오빠, 한국 가면 더 힘들 텐데. 우리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소희의 신음 섞인 속삭임이 정우의 입술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우는 대답 대신 소희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혜진은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뺨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차가운 증오가 그녀의 발을 묶었습니다. 여기서 터뜨리면 저들은 실수였다고 빌겠지만 이대로 두면 저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포옹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은 뒤 그림자처럼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니라 더욱 은밀하고 대담해졌습니다. 정우는 야근과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횟수가 늘었고, 그때마다 혜진의 휴대전화에는 정우의 위치 정보가 소희의 오피스텔 근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예 혜진을 비웃기라도 하듯 네 사람이 함께 있는 단체에 채팅방에 정우와 몰래 갔던 맛집 사진이나 호텔 라운지 사진을 은근히 올리곤 했습니다. 여기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 우리 나중에 또 같이 가자. 라는 소희의 메시지는 혜진에게 보내는 조롱 섞인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주로 평일 오후 인적이 드문 외곽의 무인 모텔이나 소희의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졌다.
정우는 아내 혜진에게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당분간 야근이 잦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소혜 역시 친구들 만남이나 필라테스 강습 시간을 옮겼다며 민석의 눈을 피했다. 두 사람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탐닉했다. 소희는 정우의 셔츠 깃에 자신의 향수를 진하게 묻혔고 정우는 소희의 목덜미에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기며 금지된 관계가 주는 스릴을 즐겼다. 그들에게 더 이상 민석과 혜진은 소중한 반려자가 아닌 자신들의 쾌락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했다. 정우는 퇴근 후 피곤하다는 핑계로 서재에 틀어박혀 소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소희는 민석이 잠든 밤 베란다에 나와 정우가 보낸 저급하고도 노골적인 사진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민석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정우를 형제처럼 믿었습니다. 정우야, 요즘 많이 바쁘지? 건강 챙겨라. 라는 민석의 걱정 섞인 안부는 정우의 죄책감을 자극하기는커녕 오히려 금지된 사랑의 스릴을 더해주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행지에서 본 그 장면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어느 날 민석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민석 씨, 차 한잔 마셔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혜진이 내민 태블릿 PC 속에는 여행지에서 찍은 영상과 함께 한국에서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민석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사진을 넘겼다. 자신의 아내가 절친한 친구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는 모습에 그는 울분을 토해냈다.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저들이 도망칠 구멍조차 없게 만들려면요. 혜진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두 사람은 그때부터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금요일 밤, 정우는 지방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가 향한 곳이 출장지가 아닌 서울 도심의 한 최고급 호텔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청담동에 있는 호텔이네요. 오후 8시. 이번엔 절대 발뺌 못하게 만들죠. 그녀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물, 여행지에서의 영상, 블랙박스 기록,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호텔 출입 사진들을 챙겨 민석을 호출했습니다. 민석 씨, 지금 이 주소로 와요. 두 사람은 호텔의 사정을 말하고 호텔 직원과 마스터키를 가지고 그들이 있는 객실로 향했다. 그들이 있는 방문에 귀를 기울이니 안에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빠, 민석이는 바보 같아서 아직도 내가 운동하는 줄 알아. 정우 역시 소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혜진이도 그래. 내가 일하는 줄 알지.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스위트룸 문이 호텔 직원의 마스터키로 거칠게 열렸다. 뭐하는 짓들이야. 민석의 고함이 방을 울렸다. 소희는 비명을 지르며 시트로 몸을 감쌌고 정우는 당황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그 뒤로 혜진이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아, 계속해. 구도가 아주 좋네. 혜진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정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혜진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혜진아, 내가 미쳤었나 봐. 이건 다 소희가 먼저. 정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석의 주먹이 정우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지는 소희의 뒤로 혜진이 차갑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떠는 소희와 피를 흘리는 정우를 내려다보며 누구 탓을 해? 취해지기까지 할 거야. 혜진은 정우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민석은 침대 위에 웅크린 소희를 향해 다가갔다.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야, 한 번만 용서해줘라고 애원했지만 민석의 눈에는 증오만이 가득했다. 용서? 내 인생을 쓰레기통에 쳐넣은 너희를. 민석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그들의 머리 위로 뿌렸다. 그것은 이혼 소장과 상간자 소장이었고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각자의 직장과 양가 부모님에게 이미 발송했다는 증명서였다. 며칠 뒤 정우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불륜 사실이 사내 게시판에 퍼지면서 그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소혜 역시 민석의 단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인해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정우와 소희는 갈 곳이 없어지자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라고 소리치며 싸우던 그들은 결국 변두리의 낡은 원룸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곰팡이 핀 벽지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혜진과 민석은 각자의 삶을 정리했다. 혜진은 정우에게 받은 위자료로 새로운 곳에서 작가 활동을 시작했고, 민석 또한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 비 오는 날이면 혜진은 가끔 그 여행지를 떠올린다. 낙원이라 믿었던 그곳에서 피어난 독초가 어떻게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모든 것이 끝나고 법원을 나선 날,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처절한 전투를 치른 전우애와 같은 묘한 유대감이 흘렀다. 혜진 씨, 이제 좀 숨이 쉬어지나요? 민석이 먼저 침묵을 깨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활기는 없었지만 대신 깊고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이제야 제 삶의 주인이 된 기분이에요. 민석 씨는요? 저도요.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니 막상 무너지고 나니 다시 쌓을 공간이 보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대화의 주제는 서로의 안부 인사에서 각자의 일상으로 옮겨갔다. 혜진은 정우에게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정리해 조용한 외곽 도시의 작은 작업실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상처를 투영한 누아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배신과 복수, 그리고 그 끝에 남는 허물을 담은 그녀의 글은 놀랍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어느 비 오는 오후 혜진의 작업실 앞에 민석이 커다란 우산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혜진의 신작 출간을 축하하기 위해 꽃다발과 그녀가 좋아하는 쌉싸름한 다크 초콜릿을 들고 있었다. 혜진 씨 글 다 읽었어요. 참 아프면서도 따뜻하더라고요. 작가님이 어떤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써내려갔을지 느껴져서. 작업실 안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다. 혜진은 민석이 내민 꽃다발을 받아들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과거의 배우자들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한, 오직 아픔을 공유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깊은 공감이었다. 민석 씨가 없었으면 이 소설의 마지막 장은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내 곁에서 끝까지 버텨줘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풀빌라나 자극적인 파티를 찾지 않았다. 대신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시장 귀퉁이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우리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그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여기까지. 민석이 혜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말했다. 혜진은 이제는 흉터로 남은 과거의 기억들이 그의 따뜻한 온기 아래 서서히 옅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게요. 하지만 그 바다를 건너지 않았다면 지금 민석 씨의 손을 잡고 있는 제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몰랐을 거예요. 민석은 혜진을 부드럽게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소희의 자극적인 향수 냄새가 아닌 혜진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종이 향과 비 냄새가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감싸 안았다. 그들의 배신은 두 사람에게 가장 진실한 사랑을 찾는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 혜진은 민석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생각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의 곁에 있는 것이라고. 창밖의 빗소리는 더 이상 슬프게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계절을 재촉하는 축복의 소리였다. 두 사람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오직 두 사람만이 그려나갈 새로운 이야기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두 사람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사람처럼 헤어짐인가요?
용서와 새 출발인가요?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